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알면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리허설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었어요. 네, 곧 무대에 올릴 작품 때문에 바쁜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어제도 리허설 했고 지금도 이제 리허설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라디오 갑니다 하고 왔죠. 탈출하셨군요. 미리 양해를 다 구했던 것이라서 여러분들 뵈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들어가게 될 텐데요. 어떤 오페라입니까? 네, 올해 전막 초연 150주년을 맞이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입니다. 이 니벨룽의 반지, 단순한 오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의 오페라는 저희가 항상 대본과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네.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 로렌조 다 폰테와 호흡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그너는 욕심이 좀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본부터 시작해서 음악까지 본인이 다 썼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 음악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굉장한 소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1848년부터 대본을 쓰기 시작해서 이후에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1874년에 완성이 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26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고요. 지금도 가장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바그너는 이 니벨룽의 반지라는 작품을 오페라가 아닌 무대 축제 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단순한 오페라가 아니라 음악이나 문학 그리고 무대 미술 그리고 그 무대에 올라가는 모든 기술까지 합쳐서 종합 예술 작품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와, 바그너는 그야말로 작곡 인생의 대부분을 이 오페라의 완성을 위해서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쓰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이 공연을 하는 공연 시간 자체도 엄청나죠. 네, 이 니벨룽의 반지는 총 4부작으로 이루어진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쭉 보는 것이 아니라 4부작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처음에는 라인의 황금, 그리고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이렇게 4편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요. 공연 시간을 모두 합치면 지휘자님들마다 다르지만 15시간에서 17시간이 걸리는 이거는 대장정입니다, 여러분. 와. 그런데 이 보통 네. 내 작품을 17시간을 객석에 앉아서 보는 건 정말 쉽지 않겠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웬만한 비행기보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흘 연속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라인의 황금을 하고 마지막 날은 신들의 황혼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라인의 황금을 하고 또 뭐 4월 달에는 발퀴레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오페라 하우스가 1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 세계 오페라 애호가들에게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이 공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규모와 이 난이도 때문에 무대에 오르는 오케스트라와 성악가들은 물론이고요. 관객들에게도 최고의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16시간에 달하는 작품을 4일에 나눠서 봐도요. 평균 잡아도 하루에 4시간 공연입니다. 그거를 4일 연속 본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오케스트라 성악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그러면 내 작품을 말씀하신 대로 4일 동안 4시간씩 할 때 가수들은 바뀌잖아요. 바뀌죠. 예. 그럼 오케스트라는 같은 오케스트라입니까? 같은 오케스트라죠. 와. 그거 진짜 힘들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게. 예. 이 정태영 선생님도 이 작품에 전공 연주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없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제가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간헐적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 여러 곡들은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두엣도 했었고 아리아도 했었고 그런데 그걸 조합하면 이 작품이 되겠죠. 그런데 작품에는 알려진 이런 곡들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곡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16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제 스승님께서 독일의 바이로이트 그러니까 바그너 음악의 성지라고 하는
하는 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오페라 코치로 일하고 계셔서 그분한테는 이 작품에 굉장히 많은 파트를 배웠었죠. 그렇군요. 자, 물리적으로 전곡 연주가 쉽게 시도되기 어려운 작품인데요. 바그너는 왜 이렇게 규모가 큰 오페라를 만들었을까요? 원래는 마지막 편인 괴터데렘룽, 그러니까 신들의 황혼만 작곡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바그너가 좀 염려스러웠나 봐요. 갑자기 이 신들의 황혼, 그러니까 이 신이 많이 나와요. 이 그 신화 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딱 보여줬을 때 관객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설명을 좀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런데 공연 전에 뭐 해설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로 보여주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그너는 아주 친절하군요. 그렇죠. 친절한데 결론은 안 친절하게 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편의 오페라를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대본은 신들의 황혼이 먼저 나왔고 첫 번째 작품인 라인의 황금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공연 순서는 라인의 황금부터 시작이 되죠. 자, 우리 코너 오페라 인사이드에서 다루는 것도 도전으로 느껴집니다. 네, 도전입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4편 연속으로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4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편, 이 오페라의 프롤로그에 속하는 단막 라인의 황금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 바그너가 니벨룽의 반지를 기획할 때 원래 이 지크프리트라는 인물의 영웅담을 중심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구구절절 이제 앞에 이야기를 붙여놨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조상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의 황금은 전체의 이야기가 태동이 되는 작품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발퀴레나 지크프리트 그리고 신들의 황혼까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님, 15시간의 공연이라니 대박이네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박주영님 정도의 애호가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전하셔도 좋다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휘자에 따라서 15시간이 아니라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좀 늘어나면 좀 힘들죠. 약간 템포가 느려진다는 말이니까요. 자, 니벨룽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와 게르만 전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많이들 보셨을 네. 것 같거든요. 그 반지의 제왕의 스토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지의 제왕 소설의 작가는 자신은 바그너를 모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스토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절대 권력을 가진 반지를 둘러싼 신과 인간들의 욕망, 사랑, 희생을 통해서요. 이 권력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그려낸 음악사 최대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드라마틱함이 느껴집니다. 이 오페라 어떻게 시작됩니까? 네, 라인강, 독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라인강 바닥에서 황금을 지키고 있는 세 처녀, 보글린데, 벨군데, 프로스힐데가 있습니다. 네. 인어를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어공주처럼 이 물속을 유영하면서 장난스럽게 그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때 알베리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알베리히는 니벨룽 족속의 난쟁이들 중에서 우두머리거든요. 네. 지하 세계에 살고 있고 이 알베리히가 인어의 모습을 한 이 세 처녀에게 구애를 하게 됩니다. 구애를 하는데 이 처녀들이 알베리히를 놀리면서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유쾌한 음악, 굉장히 상쾌한 기분을 주는 인어들의 노래이지만 이들의 장난이 오히려 난쟁이 알베리히를 화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장면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1장 라인 처녀들의 노래 로크투 슈베르턴 보라 자매들이여 소프라노 오다 발드보리 메조소프라노 헤티 플로마 알토이라 말라니우크 게르기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1장 라인 처녀들의 노래 로크투 슈베르턴 보라 자매들이여 소프라노 오다 발스보리 메조소프라노 헤티 플로마 알토이라 말라니우크
게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니벨룽의 반지 전체 이야기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세 명의 처녀들이 라인의 황금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이 알베리히는 왜 처녀들이 황금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처녀들이 황금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 황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허.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을 포기한 자, 사랑의 기쁨을 포기한 자만이 반지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처녀들이 청기를 누설한 건 아닙니까? 누설을 했죠. 그런데 네. 이 알베리히라는 존재를 하찮게 본 이유입니다. 이 처녀들 꽁문이나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황금의 비밀을 알아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싶었던 거죠. 사랑의 힘을 포기 못하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 황금의 비밀을 쉽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좀 비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알베리히는 어차피 자신은 처녀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베리히는 황금을 빼앗아서 지하의 자기 소굴로 가져갑니다. 그렇군요.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페라 코치 피아니스트 정태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황금은 단막 4장으로 된 오페라인데요. 자,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주 높은 산등성이가 펼쳐져 있고 네. 언덕 뒤편에는 거대한 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꽃밭 위에 한 남자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데 바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 중에 신, 그러니까 신들의 왕인 보탄입니다. 그런데 보탄의 아내 프리카가 보탄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신들의 거처인 발할성이 완성이 됐는데요. 네. 성을 건축한 거인족인 파솔트와 파프너가 공사 대금을 받으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사를 맡겼고 성이 완공이 됐는데 당연히 대금을 치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는 성을 지어주기로 한 대가로 돈이 아니라 프리카의 동생인 프라이아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보탄이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거인들은 열심히 성을 지었겠죠. 그런데 보탄은 약속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보탄이 거인들에게 애초에 프라이아를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들은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런데 거인족 형제 간에도 미묘하게 입장이 가리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동생 파프너는요 계산적인 인물이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인족의 형인 파솔트는요 순정파입니다. 그래서 여신 프라이아를 진심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아는 단순한 성을 지어준 그 대가가 아니고요, 함께 살고 싶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파솔트가 보탄, 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아름다운 여신들과 함께 살면서도 이 돌로 된 성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가 힘들게 일한 건 사실상 사랑한 여인을 얻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는 니벨룽의 반지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탄은 신들의 왕이라고 명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권력과 위험을 위해서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이 파솔트는 거인이지만 오히려 계약과 사랑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바그너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고귀한 존재인가는 그 질문 자체를 관객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인의 황금에서 처음으로 계약과 약속이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네. 보탄이 약속을 어기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신들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그너는 이 약속을 깨는 순간 권력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이 메시지를 이 장면에 담았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2장 잠프트 슐러스 슐라프 다인 아우흐. 감미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베이스 바리톤 조지 런던, 베이스 발터 크레펠과 크루툰 벨멜, 게오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2장 잠프트 슐러스 다인 아우흐.
감미롭게 잠들어 있는 동안 베이스 바리톤 조지 런던의 출연자들 그리고 게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서 계약과 약속이라는 주제의 거인의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에는 수없이 많은 반복되는 주제 선율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바그너 오페라에서는 유도 동기라는 것을 통해서 장면의 전환과 인물의 심리를 음악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장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두세 마디의 그 선율이 이 오페라 전체를 관통하면서 나올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배역별로 상황별로 테마가 존재합니다. 요즘 영화 OST를 봐도 뭐 태양의 테마 하면 항상 그 곡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그너가 촘촘하게 이 유도 동기를 사용한 탓에 이 오페라 자체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정교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현과 함께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만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프의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인 형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보탄. 그런데 보탄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불의 신 로게입니다. 머리 좋은 캐릭터고요. 그리고 보탄에게 사랑을 포기하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라인의 황금을 차지한 난쟁이 알베리히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알베리히가 가진 그 황금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 파솔트는 황금을 저녁까지 가져오라면서 프라이아를 끌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 형제도 황금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탄과 로게는 황금을 가지러 알베리히가 있는 지하세계 니벨하임으로 출발합니다.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알베리히에게서 반지를 빼앗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 로게는 굉장히 꾀가 많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알베리히에게 묻습니다. 누군가 반지를 훔쳐가면 어떡하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알베리히가 변신 투구인 타른 헬름을 쓰고 커다란 구렁이로 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게와 보타는 놀라는 척하면서 작은 형태로 변하는 것은 어렵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때 이 알베리히가 작은 두꺼비로 변신을 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로게는 두꺼비를 붙잡습니다. 이 속아 넘어간 알베리히는 버둥거려 보지만 때는 너무 늦었죠. 너무 허무하게 반지를 빼앗겨 버렸는데요. 네, 알베리히의 자유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황금과 보물 그리고 변신 투구까지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알베리히는 이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빈 이히눈 프라이 이제 나는 자유인가라는 아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보타는 마지막으로 반지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알베리히는 반지가 자신의 권력의 원천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지만 이 보탄이 강제로 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에 끼게 됩니다. 그 순간 이 절망한 알베리히는 자유를 되찾는 대신 이 반지에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요. 이 반지를 가진 자는 근심과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갖지 못한 자는 그것을 탐내며 괴로워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바그너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 동기들 중에서 저주의 동기를 처음 등장시킵니다. 이 낮게 가라앉는 금과 나키들 그리고 어두운 관현악의 울림이 굉장히 음산한 느낌을 이 부분에서 자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가 등장할 때마다 이 저주의 동기를 계속 들려줌으로써 뭔가 불길한 기운을 관객에게까지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벨룽의 반지 속에서 후속 편들에도 이 동기가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반지를 가진 자는 모두 파멸하리라. 짧지만 강렬한 이 선언은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체를 움직이는 운명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4장 난쟁이의 저주 비니시 눈 프라이 이제 나는 자유인가 베이스 바리톤 구스타프 네이들링거 게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버건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중 라인의 황금 제4장 난쟁이의 저주 비니시 눈 프라이 이제 나는 자유인가 베이스 바리톤 구스타프 네이덜링거 게르기 솔트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알베리히의 단순한 분노의 외침이 아니죠. 네, 알베리히는 사랑을 포기하고 권력을 얻었지만 그 권력을 빼앗기는 순간에 권력 자체를 저주합니다. 바그너는 이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탐욕으로 얻은 권력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부당하게 손에 넣은 권력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 권력에 대한 집착은 가진 사람도 갖지 못한 사람도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동일님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북유럽 신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던데 오버랩되는 느낌이네요. 반갑습니다. 태양님 보내주셨습니다. 우지연님 요즘 영화 오디세이 핫한데 이 이야기를 테마로 한 클래식곡도 있을까요? 게르만 신화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 유도동기 테마 또 말씀하시니 네. 또 우리 우지연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막스 브루히의 오라토리오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네요. 네, 또 몇몇 작품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오지연님 메시지 보내주셔서 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오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장면에선 지혜의 여신 에르다가 등장하죠. 네, 보타는 반지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지만 반지의 저주가 내렸으니 이것을 가진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예언을 듣고는 거인에게 반지를 내어주게 됩니다. 많은 황금을 차지한 거인 형제가 황금을 주워 담다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리고 동생 파프너가 지팡이로 파솔트를 때려 죽이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할성에 대한 대금도 지불이 되었고 이 보타는 천둥의 신 도너에게 성으로 들어갈 다리를 놓게 합니다. 도너가 해머를 내리치자 무지개가 펼쳐지고요. 이 관현악 효과가 굉장히 극적인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해머를 내리치는 장면 왠지 익숙한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 자꾸 영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천둥의 신 도너가 바로 영화 속 토르의 원형입니다. 이름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 바그너는 북유럽 신화의 토르를 독일식 이름인 도너로 바꾸어서 등장을 시켰습니다. 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도너가 망치를 멋지게 휘두르니까 이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르면서 무지개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 보탄이 감격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장면에. 그래서 태양의 저녁빛이 성에 들이운다라면서 이 발할성 그러니까 자신이 공들여서 지은 그 성의 위용을 찬미합니다. 그런데 발할성으로 입성하는 그때 라인강 처녀들이 황금을 돌려달라고 구슬프게 삼중창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탄 입장에서는 그 노래를 듣고 싶지 않잖아요. 이 장면이 신들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이 찬란한 성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그 불길한 예감을 음악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몇 곡 들어봤지만 다른 오페라에서는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음악들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 오늘 음악이 끝날 때 와 이렇게 박수 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예. 계속 끊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박수 쳐야 될지를 좀 모르는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지금 몇 시간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오페라는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말을 위주로 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혼자 부르는 장면이 있고 또 둘이 부르거나 혼자 부르는데 뒤에 합창단이 있거나 뭔가 이런 형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그너도 물론 바그너 나름의 형식미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바그너 입장에서는 갑자기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주인공이 자기 머릿속에서나 할 만한 생각을 관객들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한 4, 5분을 부르고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들이 영화를 보듯이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바그너 자신도 오페라가 아니라 음악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또 오케스트라가 많은 효과를 주잖아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특히 특이한 악기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특히 망치 같은 것도 저도 어제 리허설을 하고 왔는데 이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 북 소리가 나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철을 깨는 소리가 나야 되는지 네. 그런 얘기를 저도 지휘자님이랑 나누었었어요. 아, 그런 고민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자, 라인의 황금 피날레 부분인데요. 바라엘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의 곡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니벨룽의 반지 오늘은 게오르기 솔티가 지휘하는 빈필 버전으로 들려드렸는데 이 워낙 많은 명반들이 있죠. 너무 많아요. 예. 오늘 들려드린 이 게오르그 솔티 버전 정말 위대한 지휘자시고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듯이 뭐 카라얀이라든지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다니엘 바렌보임의 라인의 황금도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다른 음반도 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그너의 사부작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그중에서 프롤로로 갈 수 있는 라인의 황금을 만나봤는데요. 이어지는 세 편의 오페라도 기회가 되면 꼭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께서 16시간이 감당이 되신다면 꼭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신 정평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내일도 만나죠? 예, 내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뭐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까지 건강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